안녕하십니까. 이내오 모레타입니다. 유병아 교수님 책을 기준으로 법철학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루돌프 폰 예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예링이라고 하면 법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1818년에 독일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예링 집안은 대대로 아주 명망 있는 법률가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링도 법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 대학을 거치면서 법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수가 된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대학을 옮겨 다니면서 강의를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대학이 베를린 대학, 바젤 대학, 또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괴팅겐 대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갑오개혁 2년 전쯤, 그러니까 1892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예링에 영향을 줬던 사람들, 동시대 사람들을 몇 명 소개해 드리면 예링보다 20살이 많은 오거스트 공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798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예링보다도 한 10년 일찍 태어났던 사람, 영국에 태어났던 사람 찰스 다인이 있습니다. 1809년에 태어났는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진화론을 확립시킨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1820년에 영국에서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출생하게 되는데, 이 허버트 스펜서는 꽁트의 실정주의적 사회과학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과학에 접목을 시켜서 인간과 사회는 일반 유기체처럼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발전을 이루고, 그런데 인간과 사회가 환경변화에 적응을 할 수 없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관점은 이 당시에 유럽 열강들이 아시아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확장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예링이 죽기 한 20년 전쯤 1871년쯤 독일은 드디어 통일 국가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의 왕이 프리드리히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링은 이 프리드리히 왕에 대해서 상당한 존경심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링이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에까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 대표적으로는 점유와 소유에서 점유권을 명확하게 했다는 것,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개념을 만들어내고, 우리나라 법 규정에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위법성하고 채무의 관계를 개념을 구분하는데요. 그러니까 채무가 불이행이 됐다 해서 반드시 위법한 건 아니다라는 형태로 위법성과 채무를 개념을 분리시키고, 이러한 개념 분리는 형법에서 아주 중요한 해석 원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리행위를 했을 때, 그 대리행위에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는 대리인이나 본인 중에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예링은 대리인 행위설이라 해서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대리인 행위설을 주장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대리인 행위설이 통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토지 공개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것처럼 토지 소유권의 사회적 제약의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예링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로 현재까지 또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법 개념을 창안해낸 사람인데요. 이런 것들은 예링의 법철학에서 어떻게 도출됐는가에 대해서도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링의 법철학은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받아서 개인과 사회를 이해했던 허버트 스펜서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윈의 진화론하고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예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진화론의 핵심 포인트는 적자생존이지요. 환경 변화에 어떤 유기체가 적응을 했을 경우에는 살아남고 또 더 발전하고, 그렇지 않은 유기체는 도태되고 소멸한다라는 건데,
이것이 이제 허버트 스펜서에 가서는 개인과 사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허버트 스펜서는 한 개인은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고 그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개인은 자기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서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존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회에서나 이 환경에서 도태되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환경에 있어서 자기 보존과 또 그 발전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목적적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스펜서고요. 그런데 이 스펜서는 인간만이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모여 사는 이 사회도 일종의 생명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이 하나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지만 세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듯이 이 스펜서는 우리 사회도 개인이 이렇게 모여 있긴 하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회라는 어떤 생명체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개인이 어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 보존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투쟁해서 환경에 적응해서 발전하듯이 이 사회도 환경의 변화에서 자기를 보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적용해 가는 그런 존재로 사회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펜서의 어떤 관점이 예링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래서 예링도 개인과 사회를 스펜서처럼 어떤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걸 위해서 그러한 뚜렷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링은 법과 권리를 이해하게 되는데요. 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개인과 사회가 개인의 목적과 사회의 목적, 즉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할 개인의 목적과 사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그 수단이 되도록 하는 게 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인간과 사회가 환경 변화에 적응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법이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것을 유도해 주는 것이 법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법은 그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가 환경 변화에 적응해서 자기 존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공해 주고 그걸 유도해 주는 것에 나아가서 법은 법 그 자체로 환경의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발전해 가야 되는 거죠. 법 자체가 그렇게 돼야 그걸 통해서 개인과 사회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주고 그 방법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보면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개인과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법이 그 방법을 제공해 주고 또 그러한 것을 유도하도록 만들어져야 되고 또 법이 이러한 환경 변화를 제대로 캐치하고 또 그걸 통해서 법이 어떻게 나아가야 생존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법은 개인과 사회가 환경에 적응하고 자기 보존과 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것을 새롭게 형성하고 하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이 법이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유행했던 법 역사학파를 예링은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법 역사학파는 어떤 사회나 어떤 국가 민족이 오랫동안 함께 생활해 오는 과정에서 민중정신과 민족정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그렇게 드러난 그것이 바로 법이다라고 하는 게 법역사학파인데요. 이 법역사학파는 앞으로 어떤 사회나 개인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또 어떤 유도를 해주는
그런 개념의 법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법 역사학자처럼 과거의 어떤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법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법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예링의 법철학하고 법역사학파의 법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법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지켜지는 게 아니고 인간과 사회가 끊임없이 환경 변화에 나아가서 투쟁하고 획득하는 과정에서 법이 형성되고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링은 권리 개념도 이전의 권리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이 당시에 예링이 있을 당시에 권리라는 것은 어떤 걸로 정의됐는가 하면 일정한 개인의 의사에 대해서 법이 인정한 힘이라고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링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러한 어떤 권리에 대한 의사설은 인간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는 권리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를 갖고 싶다라는 의사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자동차의 소유권이 형성되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 이제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의사설에 따르면 자동차를 소유한다라는 의사에 의해서 자동차의 소유권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개념의 권리 개념으로서는 권리 보호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자동차를 단순히 소유한다라는 의사를 넘어서 그 자동차를 소유하게 된 목적, 또 이것을 운영하려는 어떤 목적까지 고려된 그러한 개념이 들어가야 그래야 권리로서 충분히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이런 식으로 목적이라는 개념이 권리 개념에 포함돼야만이 완전히 어떤 개인이나 사회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의사에 더 나아가서 이 자동차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입했는가까지 고려되는 개념의 권리 개념이 돼야 개인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된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의사에 대해서 법이 인정한 힘이 아니고 일정한 목적에 대해서 법이 인정한 힘,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예링은 일정한 목적에 대해서 법이 인정한 힘인데, 이 예링은 이 목적이라는 용어를 유용성이라는 용어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말 대신에 유용성이라는 독일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용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번역해 오는 과정에서 이게 이익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정한 이익을 위해서 법이 인정한 힘, 이렇게 정의가 돼서 이것을 이익설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이익설을 이해할 때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이익설 이렇게 사용하되 이것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법이 인정한 힘이라고 해서 이 이익이라는 말을 목적이라는 말로 이해해서 그냥 이익설이라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권리 개념을 볼 때 이익설이 뭔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